백만장자는 더 일찍 도착해 자신의 침대에서 지쳐 잠든 청소부를 목격했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반응을 보였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피로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친 몸과 고된 마음을 안고도 하루하루 일어서는 모든 이들을 함께 기리게 됩니다. 강태호는 과도함과 허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의 상속자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호화로운 삶에 둘러싸여 자랐고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고 값비싼 물건들과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며 그를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48층 300평이 넘는 공간에서 그의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회사 경영은 능력 있는 임원들이 알아서 처리했고 그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은 마치 그가 세상과 맺은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지만 그마저도 무관심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사 박철수와 요리사 김현옥은 그의 일상을 완벽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11시가 되면 김현옥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렸습니다. 강태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무료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 한소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직원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도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묘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소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고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일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소미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관찰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소미라는 사람이 그의 무감각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현옥과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강태호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무엇이 저렇게 조용하고 절제된 삶을 만들었을까?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료한 관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한소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소미라는 존재가 그의 공허한 삶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소미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좁은 방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원구의 오래된 빌라 2층,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 그녀와 어머니의 세상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김밥 한 줄을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아침에 드실 약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물컵도 옆에 두었습니다. 메모지에 엄마, 제가 저녁 8시쯤 들어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꼭 드세요 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5시 10분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환승을 2번 해야 했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은 그녀와 비슷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사장으로 가는 인부 아저씨들, 새벽 배송을 나가는 청년들, 병원 청소를 하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지만 모두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6시 정각 그녀는 강태어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출입카드를 찍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실수하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조용히 완벽하게 일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이곳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소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감탄할 시간도 부러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꺼내고 걸레를 적시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옥 아주머니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소미 씨는 참 성실해요. 여태껏 본 직원 중에 제일 꼼꼼하고 조용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성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으면 어머니의 약값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일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사무실 12곳을 돌아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소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 일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면서 소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언제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그녀는 잠깐 상상했습니다. 만약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다면, 만약 하루 종일 쉴 수 있다면, 만약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녀는 내일도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한소미는 전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셔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해열제를 드리고 3시에 미음을 끓여드리고 4시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미는 계속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남역에 내려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 주방 정리, 욕실 청소.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녀는 몇 번이나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후 1시 50분, 이제 거의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침대 시트만 갈면 되었습니다. 강태호는 보통 이 시간이면 서재나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안방은 비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미는 깨끗한 시트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터로 가려면 2시 10분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조용히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미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침대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잠깐만 앉아있자. 일어설 힘을 모으자.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스르르 누워졌습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소미는 깨달았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개는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몸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1분만, 딱 1분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미는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걷고 있었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늦었어. 그때 강태호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날씨가 좋았고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가려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이 구겨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한솜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침대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깨워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김연옥을 불러서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한소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이 검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궁금증, 연민,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 여자가 그저 게으른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서 잠들었을까 해고될 수도 있는데, 아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몸이 이렇게 항복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한소미 씨.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가 의도한 것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한소미 씨, 일어나세요. 그제야 소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처음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한소미의 눈이 완전히 떠졌을 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데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천장, 조명,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호의 얼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현기증이 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잠깐 앉으려고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강태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니,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시트를 가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앉았는데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네. 얼마나 피곤하면 남의 침대에서 잠을 자나요? 강태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고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해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소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 약값은? 다음 달 월세는?
하지만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강태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지. 소미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일을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구로에서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2군데?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곳 급여로는 부족해서. 강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동정, 경멸, 무관심. 그렇게 일하면 몸이 버틸 수 있습니까? 소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버텨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강태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하루에 15시간을 일한다. 주말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돈을 쓰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가? 처음으로 강태호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여자를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잘못 산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돌아섰습니다. 한소미 씨. 네, 사장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좋은 사람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네, 사장님은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 네, 사장님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돈 걱정, 내일 걱정, 일자리 걱정.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일 안고 사는 걱정들이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질까? 집을 잃을까? 내일 먹을 게 있을까? 그런 걱정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입니다. 외롭다고? 네. 사장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강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또 그가 말했습니다. 소미는 놀랐습니다. 네? 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일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고. 소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가세요. 소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호는 한소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일하는 모습, 쉬는 모습, 김연옥과 대화하는 모습. 한소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태호의 눈에는 그녀의 침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는 깊은 피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태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소미가 주방을 청소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싱크대를 닦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소미 씨, 소미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 앉아서 쉬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다 끝나면. 명령입니다. 앉으세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미는 어쩔 수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호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태호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소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마시세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절반 가까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허리가 아픕니까?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방금 허리를 짚었잖아요. 그냥 조금.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일하다 보면 생기는 거라. 강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소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일합니까? 2군데나 다니면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 소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약값 때문이라고 했죠? 얼마나 드나요? 사장님, 그런 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어머니가 당뇨랑 혈압이 있으시고 관절도 안 좋으셔서. 월세는요? 40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궁금하니까요. 그냥 알고 싶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식비랑 공과금이랑. 강태호는 계산을 했습니다. 약값 50, 월세 40, 생활비 30, 최소 120만 원. 그녀가 여기서 버는 돈이 월 100만 원, 두 번째 일터에서 80만 원, 총 180만 원. 거기서 120을 빼면 6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저축은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축이요? 남는 게 있어야 저축을 하죠. 그럼 한 달에 60만 원으로 뭘 합니까? 급한 것들 처리하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병원비도 들고 옷도 사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강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60만 원. 자신이 하룻밤 술값으로 쓰는 돈이었습니다. 한번 외식하면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획이요? 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꿈 같은 게 있는지. 소미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죠.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요. 그게 제 계획입니다. 강태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6살,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그저 버티는 것이 계획이라니. 나는 강태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았습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게 주어졌으니까요. 소미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강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의미 없이. 한소미 씨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장님, 당신은 힘들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뭘 위해 사나요? 이 소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불쌍하다고? 네. 사장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정작 중요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중요한 게 뭡니까?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이겨내고 그런 거요. 강태호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며칠 동안 강태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소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는 32살이었지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외국인 가정교사가 있었고 초등학교는 강남의 유명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는 국제학교, 대학은 미국 유학. 모든 것이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돌아올 곳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강태호는 26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그는 그저 대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삶.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외여행, 명품, 비싼 차,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즐거움은 금방 사라졌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강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한소미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강태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강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시작해야 해서 잠깐만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소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강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소미 씨,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네, 여기서만 일하세요.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로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만 일하라는 겁니다. 급여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두 배요? 그건 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따로 지원하겠습니다. 소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건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도움이 아닙니다. 강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고 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정당한 거래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거나 쉬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신데요?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깨워줬으니까요. 소미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한소미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로 일을 그만두고 오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낮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소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죠? 네. 아직도 그 꿈이 있습니까? 소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요? 나이도 있고 대학을 안 나왔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26입니다. 강태호는 웃었습니다. 26이 늦었다고요? 저는 32인데 이제야 뭘 하고 싶은지 찾고 있습니다. 소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까? 그건 꿈 같은 얘기죠. 꿈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 일을 못하잖아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도우려 하면 그녀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이상하다니요? 부자들은 다 냉정하고 무심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다르세요. 강태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한소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여유로운 오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가끔 웃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강태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보낸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 요즘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소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강태호가 좋아하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2샷에 우유를 조금,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한소미 씨, 요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소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오후에 시간이 생기니까 산책도 함께 다니고 병원에도 제때 모시고 가고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소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소미 씨가 열심히 일해주시니까 저도 도움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안 계신가요?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미는 잘못 물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요.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6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사십니다. 그럼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명절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강태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롭죠?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지금은요? 지금은 강태호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덜 외롭습니다. 소미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생기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혼자구나. 친구도 없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고. 연애를요? 소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소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진심인 사람.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심. 자신은 진심인 사람일까? 사장님은 여자친구 없으세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다들 제 돈을 좋아했지 저를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느껴지죠. 눈빛이 다르거든요. 저를 볼 때랑 제 시계를 볼 때랑. 소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외로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아예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더 깊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한소미 씨, 강태호가 불렀습니다. 네? 저랑 친구할래요? 소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요? 네. 직원이랑 사장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들어주고. 소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소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 합시다. 강태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소미는 청소를 했고 강태호는 그녀의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호는 회사 일에 대해 말했고 소미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가 되기로 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소미는 출근 전에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김현옥은 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소미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미 씨 조심하세요.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요즘 소미 씨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소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연옥 언니.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김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미 씨, 나도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요. 사장님은 재벌이고 소미 씨는 가사 도우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소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강태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소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연옥은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음 다치지 마세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소미는 강태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완벽하게 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침 커피 시간도 피했습니다. 강태호는 이 변화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했나? 선을 넘었나? 며칠을 고민하다 그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소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 할 때 그가 불렀습니다. 한소미 씨, 잠깐만요. 소미는 멈춰 섰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라면 솔직해야죠. 소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무슨 뜻입니까? 사장님은 재벌이고 저는 가사 도우미예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미가 계속했습니다. 연옥 언니가 그러는데요. 조심하래요. 마음 다치지 말래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나? 그래서 저를 피한 겁니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고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워요. 무섭다니요.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따뜻함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없어졌을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강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소미 씨, 강태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도 언젠가는 저희 같은 사람이 지겨워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까?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무섭습니다. 강태호가 고백했습니다. 당신 없는 아침이 상상이 안 돼요. 당신과 나누는 대화가 없으면 하루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장님. 사장님은 모르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돈을 노린다고, 꼬리친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강태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소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려고. 미안합니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당신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원래 이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겨우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소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소미는 일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태호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일만 하고 바로 떠났고 강태호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김연옥은 그 분위기를 느끼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미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6시, 6시 10분, 6시 30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팠던 날도, 비가 온 날도 항상 정시에 왔습니다. 7시가 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미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연옥 씨, 강태호가 김연옥을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한소미 씨 집 주소 아십니까? 김연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긴 하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연옥은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강태호는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직접 가시게요? 김연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걱정되니까요. 노원구까지 차로 40분이 걸렸습니다. 강태호는 평생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빨랫줄에 걸린 옷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소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2층 빌라의 작은 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소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소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입니까? 왜 출근을 안 했어요?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이요. 노원 성심병원.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왜... 지금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소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차 안에서 소미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쯤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깨서 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계셔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뇌졸중이래요. 지금 상태는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오른쪽을 못 움직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더 검사해 봐야 한대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한정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네, 지금 입원 수속 중이세요. 3층 신경과 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 소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왼손으로 소미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발음이 불분명했습니다. 강태호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모습, 저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자신은 평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소미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경색인데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어요. 빨리 시술을 해야 하는데 시술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 말씀이시죠? 검사비랑 시술비 합쳐서 약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500? 네, 건강보험 적용해서 그 정도고요. 시술 안 하시면 계속 이 상태로 지내셔야 합니다. 시술하면 완전히 회복되나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소미는 주저앉았습니다. 1,500만 원.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병원비를 내겠다고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강태호는 무릎을 꿇고 소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한소미 씨.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어머니부터 살리세요. 소미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강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중요하니까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소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태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듭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정숙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강태호는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소미가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소미는 그런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소미는 강태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집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사장님도 쉬셔야죠.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강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사장님이 쓰러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군요. 소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강태호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올게요. 점심때쯤 다시 올게요. 점심은 안 오셔도 돼요. 올 겁니다. 어머니 죽 같은 거 사올게요. 강태호가 떠난 후 소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소미를 부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불편하세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불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니? 소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직장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왜 여기 제가 출근 못한다고 걱정하셔서 오셨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저 눈빛은 사장이 아니야.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너를 좋아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미야, 너 마음 있니? 소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강태호에게 마음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때 강태호가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죽 용기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주무세요. 그럼 한소미 씨나 드세요. 아침 못 드셨죠? 소미는 배가 고팠지만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결국 소미는 죽을 받았습니다. 강태호와 함께 복도 끝 휴게실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습니까?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강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은혜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강태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말하겠습니까? 한소미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사장님은 재벌이고 저는 가사 도우미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강태호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 아닙니까? 소미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익숙해지는 게 무서워요. 사장님한테 기대는 게 무서워요. 나중에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요? 혼자 남기지 않을 겁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강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당신이 특별하니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진짜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응급실에서 울려오는 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배경으로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세계에는 그들만 존재했습니다. 저도,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좋아요. 강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조금씩이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호가 소개해준 조흔 재활센터 덕분이었습니다. 소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강태호와 그녀 사이에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설레임, 부끄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복. 아침마다 강태호는 일찍 일어나 소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존댓말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네, 사장님. 소미는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상해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소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어색해요. 연습해요, 태호 씨. 태호 씨.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편하게 말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미에게 강태호는 여전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습관을 며칠 만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소미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소미 씨, 잠깐 쉬어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잠깐이면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타오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소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연옥 언니는 뭐라고 할까? 다른 직원들은, 강태호의 친구들은? 숨겨야 할 것 같아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강태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운 거죠. 소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태호.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빨리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서고 싶어요. 때가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고용주와 직원이었습니다. 김연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기사도 최근 사장님이 많이 밝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미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 할 때 강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여기서요? 아니요. 밖에서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밖에서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강남 말고 다른 곳으로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소미는 망설였지만 강태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 강태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네요. 강태호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미는 웃었습니다. 처음 와보세요. 네, 이런 데는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시드. 소미는 강태호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호는 소미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데이트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재미없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서요. 소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예전에 연애 안 해보셨어요? 형식적으로는 했죠. 하지만 진짜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소개해줘서. 그럼 저는요? 강태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이에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소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평범한 연인처럼.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행복해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꿈 같아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소미는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태호 씨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소미 씨, 강태호가 불렀습니다. 네?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소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소미가 속삭였습니다.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강태호는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미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신분, 돈, 남들의 시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품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곧 그들 앞에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강태호는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미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전무이사인 최인석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둘은 최인석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최인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댁에 새로운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호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소문이 좀 있어서요. 무슨 소문? 최인석은 불편한 표칭을 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신다는.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분이나 요리사분을 통해서 소문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강태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박철수나 김현옥이 말했을 리 없었습니다. 아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강태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제 사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대주주이시고 회사의 얼굴이십니다. 만약 스캔들이 터지면.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나가보시죠. 최인석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는 그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소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강태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미도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조심하래요. 스캔들 나면 안 좋다고.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만둘까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서 일 안 하면 소문도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강태호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태호 씨한테 피해가 가면 피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소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호 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고생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 마라. 네 표정을 보면 알아. 소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털어놓았습니다. 강태호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걱정되는 건 네가 다칠까 봐야.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태호 씨는 진심이에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 둘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 저는 태호 씨가 좋아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봐요. 어머니는 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깊이 빠졌다는 것을, 말려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럼 조심해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여기는 내 집이야. 소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소미가 출근했을 때 강태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 씨,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숨어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신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소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인가? 그래서 강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려고요. 네? 우리 관계를 공개하려고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제 친구들한테도 숨기지 않고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소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요. 소미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해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강태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할 거라는 것을. 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 친구들에게 소미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태호는 3명의 친구들과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정구진, 김성훈, 이재혁 모두 재벌 2세이거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태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연락도 없고 뭐 했어? 정구진이 물었습니다. 바빴어.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무슨 얘기? 강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새 친구는 환호했습니다. 오, 진짜?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무슨 일? 가사 도우미야. 전구진이 웃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진짜로. 진짜야. 장난 아니야. 이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호야, 너 제정신이야. 왜 그렇게 말해? 가사 도우미랑 사귄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호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문제야?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구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태호야, 현실을 봐. 너는 강씨 건설의 후계자야. 네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안 돼. 왜 안 돼? 격이 안 맞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재벌이 가사 도우미랑 사귄다고 난리 날 거야. 김성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여자도 의심받을 거야. 돈 노리고 접근했다고. 강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세상은 다르게 볼 거야. 이재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지금 재미로 만나는 거면 그만둬. 그 여자한테도 상처 주기 전에. 재미로? 나 진심이야.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전구진이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강태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너희한테 이해받고 싶었어. 축하받고 싶었어. 근데 이게 뭐야?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 세계에서는 신분이 중요해.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현실이야.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런 현실 따위 필요 없어. 태호야, 앉아. 나 간다. 너희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강태호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당연히 소미는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빈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너무 순진한 걸까? 하지만 소미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가 왔을 때 강태호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뭔가 있죠. 강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친구들을 만난 일, 그들의 반응. 소미는 듣고 나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뭐가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 생각일 뿐이에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맞아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호 씨가 고생하는 게 싫어요.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강태호는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제발. 소미도 그를 안았습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호는 전구진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태호야, 어제 일은 미안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 네가 후회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강태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답장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소미가 퇴근한 후 강태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1잔, 2잔, 3잔. 취기가 올라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소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소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호와 소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연옥이 소미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소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소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인가? 김연옥은 차를 2잔 내려서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둘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연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미 씨 사장님이랑 사귀고 있죠? 소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부인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제 눈을 속일 순 없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숨기려던 건 아니고. 김연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소미 씨 편이에요. 소미는 고개를 들어 김연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소미 씨가 다칠까 봐. 하지만 요즘 사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연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텅 빈 사람 같았어요. 돈은 많지만 영혼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소미 씨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소미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미 씨도요.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눈에 빛이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 보여요. 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두 분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이해해 주셔서. 이해 정도가 아니죠. 응원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차갑고 주변에서 반대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소미는 김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소미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강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여기서요? 네, 제가 요리할게요. 소미는 놀랐습니다. 태호 씨가 요리를요? 배워보려고요. 당신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소미는 웃었습니다. 기대할게요. 강태호는 김연옥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소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좀 짰지만 소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소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태호 씨가 저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게 더 맛있게 만들어요. 강태호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녁을 먹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미 씨,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일이요? 강태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가진 돈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요. 소미는 감동했습니다. 어떤 거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나 어르신들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요. 소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줄게요. 정말요? 네, 함께해요. 제가 겪어봐서 뭐가 정말 필요한지 알아요. 강태호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가 생겼어요. 저도 그래요. 태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강태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강태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내일 제주도로 내려와. 왜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직접 만나서 해야 해. 강태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내일 보면 알아. 꼭 와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내일 제주도로 오래요. 무슨 일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소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강태호는 소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태호의 어머니, 재벌가의 어른, 그분이 자신들의 관계를 알게 됐다면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강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소미를 지킬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그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호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소미에게는 걱정시키지 않으려 간단히만 연락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보낸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귀포의 고급 빌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빌라에 들어서자 어머니 최명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앉아라. 강태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명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누구랑 만나고 있다며? 강태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았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데. 최 전무가 나한테 전화했더구나. 걱정된다고. 강태호는 화가 났습니다. 최인석이 어머니에게까지 일렀다니. 네, 만나고 있습니다. 가사 도움이라며? 네. 최명희는 찻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어머니, 너는 강씨 집안의 후계자야. 네가 만날 사람이 가사 도움이냐? 강태호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최명희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재벌계에서는 신분이 전부야. 네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네가 가진 재산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만든 거야. 그걸 네가 함부로 하겠다고? 강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진심? 그 여자가 너한테 진심일까? 돈을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소미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명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순진해. 세상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그래. 어머니, 소미를 모르시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안 봐도 뻔해. 가사 도우미가 재벌 아들을 만나면 뭘 바라겠어? 당연히 신분 상승이지. 강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소미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고 제가 매달렸어요. 소미는 오히려 거절했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힘들어했고요. 최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안 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내 이미지도 망가져.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해? 강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명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말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여자랑 헤어져.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네 신분에 맞는 사람. 싫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고집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소미를 사랑합니다. 최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랑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니? 적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지만 나중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싸우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후회할 거야. 강태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겁니다. 최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없어.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나를 넘어야 해. 넘겠습니다. 회사 지분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니? 강태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했을까?
최명희는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내가 이사회에 말하면 너를 경영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강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소미를 잃는 것보다 나을까?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 최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답해라. 그 여자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 가문을 선택할 건지.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태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미와 재산, 사랑과 신분, 행복과 책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소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강태호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소미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고 말할 때도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처음에는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태호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소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 씨,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표정에 다 써 있어요. 강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알고 계셔요. 소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헤어지래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래요.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회사, 재산, 신분, 전부요. 소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호가 자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니. 태호 씨,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태호가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너무 큰 대가잖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안 돼요. 태호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제가 태호 씨를 망치고 있어요. 강태호는 소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다시 텅 빈 사람이 돼요. 소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왜 태호 씨만 희생해야 해요? 저는 뭘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이미 많은 걸 희생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저는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태호 씨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죠? 네. 그럼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진지하게.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저 때문에 잃는 게 너무 큰 건 아닌지.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무언가 끝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소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소미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태호의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것, 강태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 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뭐라고 하면 들을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 하지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지어진 거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해. 무슨 뜻이에요? 타요 씨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으면 처음에는 괜찮을 거야. 사랑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면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 소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결정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그날 밤 소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태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를 망치는 거라면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나을까?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미는 강태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만나야 했습니다. 강태호는 놀랐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왜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미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강태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서 생각해봐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서로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알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요. 태호 씨가 포기하는 게 너무 크니까. 강태호는 소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미는 슬며시 피했습니다. 일주일만요. 제발. 그리고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 둘 다 확신이 있으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요. 강태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소미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소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소미가 떠난 후 강태호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인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 소미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말대로 결국 후회하게 될까?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주일 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강태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미가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이틀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밤 그는 소미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김연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밥이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소미 씨는 언제 오나요? 강태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강태호는 회사에 갔습니다. 일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소미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인석 전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서울로 오신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이사회 때문이라고 하시던데요.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강태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계속 강태호에게 있었습니다. 소미야, 후회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죠. 하지만 밤마다 소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닷새째 되던 날 소미는 집 앞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미 씨, 돌아보니 채명이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이야기가 필요해서요. 채명이는 우아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 서서 얘기하기 뭐하니 카페로 갈까요?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채명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얼마를 원합니까?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내 아들을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원하느냐고요. 소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바라죠? 신분 상승, 재벌 며느리 타이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태호 씨를 좋아할 뿐이에요. 채명희는 비웃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을 진짜 좋아한다고 믿으라고요? 소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 저를 모르시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안 봐도 뻔해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돈을 노리는 거죠. 소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태호 씨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에요. 제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잃을까 봐요. 그럼 왜 떠나지 않죠? 소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채명이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입니다. 이걸 받고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소미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요. 10억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0억을 주셔도 싫어요. 최명희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고집 피우면 내 아들이 다쳐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잃고 그래도 괜찮아요? 소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당신이 떠나야 내 아들이 살아요. 소미는 고개를 들어 최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태호 씨를 사랑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태호 씨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나요? 최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미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태호 씨는 웃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행복?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최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몰라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에요.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명희는 소미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소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태호 씨가 필요해요. 최명희는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태호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소미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7시, 8시, 소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9시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후 2시에 펜트하우스로 갈게요. 강태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오후 2시,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태호는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소미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태호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소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는 조금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들어와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었어요. 소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는요?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 없는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소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 결정했어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태호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강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소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사든 재산이든 신분이든 다 포기할게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호 씨,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든 걸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일까? 결론은 간단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소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바보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바보가 되고 싶어요. 소미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소미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 씨를 떠나기로 했어요. 강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소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무슨 현실이요? 태호 씨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어요. 강태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를요? 네, 닷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태호 씨를 포기하면요. 강태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미는 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요해요. 태호 씨는 모르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주변 시선, 차별, 무시.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이미 평생 견뎌왔으니까. 하지만 태호 씨는요? 태호 씨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강태호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면 돼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 원래 어려운 거 아닌가요? 소미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태호 씨, 소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싫어요. 제발요. 이게 저희 둘한테 다 좋아요.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괜찮아요.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안 괜찮을 거예요. 소미는 그를 안았습니다. 강태호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태호 씨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나아요. 강태호는 소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요. 소미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해요, 태호 씨.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미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행복하세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강태호는 변했습니다. 소미가 떠난 후 며칠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옥은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강태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미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 뭘 해야 할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강태호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소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 예산이 너무 큽니다. 최인석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들이 제 돈으로 하는 겁니다. 주주들은 상관없어요. 강태호는 확고했습니다. 최인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최명희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태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너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잘한 거야. 정신 차린 거지. 강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미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대로 된 여자를 아니요. 강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분간 연애 생각 없어요. 왜? 아직 소미가 마음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한테 실례예요. 최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 말이에요. 최명희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목표 없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덕분일까? 최명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소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강태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믿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소미야, 울지 마라. 네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런가요, 엄마? 그래, 너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으니까 보낸 거야. 이기적으로 잡고 있었으면 둘 다 불행했을 거야. 소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줘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학 갈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태호 씨가 그랬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래요.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소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창밖을 보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강씨 그룹 강타오 회장 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화면에 강타오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 씨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엄마. 소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2달째 소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원서를 냈습니다. 교육학과.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닌데요. 합격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리고 놀랍게도 강태호의 회사가 시작한 장학재단에서 소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소미 씨, 저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소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서류를 보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점이 저희 재단의 취지와 맞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 씨가 만든 재단이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오랜만에 강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강태호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2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짧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거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장학재단은 성공적이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살았지만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2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끔 서로 생각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 오후, 소미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했고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소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도 소미를 봤습니다. 2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확신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소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빛나 보였습니다. 강태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학교랑 미팅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소미 씨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덕분에요. 장학금 정말 감사해요. 강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소미 씨 같은 학생이 있어서 재단이 의미가 있어요. 2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어요. 태호 씨는요? 잘 지내세요? 네,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바쁨이에요. 보니까 뉴스에 자주 나오시던데요. 대단하세요. 강태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소미 씨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특히 태호 씨가요. 2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캠퍼스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소미 씨,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한 적 있어요? 우리 헤어진 거. 소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특히 처음 몇 달은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성장했으니까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미 씨가 떠나지 않았으면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호, 씨도 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꿈도 포기했을 거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떨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은 존중과 감사. 소미 씨,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강태호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으세요. 제가 달라진 걸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준비됐어요. 당신을 제대로 지킬 준비가요.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호 씨,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다시 알아가요. 친구로 시작해서 천천히요. 어때요?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요. 강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소미 씨, 꿈이 뭐예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이룰 거예요. 태호 씨 꿈은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미 씨 옆에 서는 거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소미는 웃었습니다. 이루실 거예요. 이룰 거예요. 꽁교.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소미와 강태호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아픈 현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떨어져서, 하지만 언제나 서로의 마음속에 벚꽃이 지듯 계절은 변합니다. 하지만 봄은 다시 옵니다. 그들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한 번 끝났지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성숙하게, 더 진실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